원래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TSMC가 거의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기술이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근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죠. 사실 삼성이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진짜 이제 위기다. 일단 경쟁력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IT의 신 이용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네, 책 2권 낸 작가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네, 트럼프 1기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네, 트럼프 2.0은 아메리카 온리입니다. 아메리카 온리고,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대선도 트럼프가 이겼는데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과반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원도 다수당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레드 스윕이죠. 그러면 우리는 울트라 킹 왕짱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래도 그 행정부 관료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견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견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기 때는 트럼프가 아무도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내각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캠프에서 이런 내각을 보통 조각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 트럼프 인맥으로 이렇게 땡겨온 사람들 막 이렇게 심어놓고 했었는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요, 공화당 주류를 완전하게 장악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경선을 통해서 완전하게 장악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섀도우 캐비넷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그 다르게 트럼프의 말에 보통 우리 영이 선다 그러잖아요. 그게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 분위기가 미국만 좋잖아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정치가 좀 부정적이고, 특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거든요. 감세하고 관세입니다. 감세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죠. 기존의 21% 법인세를 6%포인트를 인한 15%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EPS가 올라가죠. S&P 500의 EPS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요. 그리고 EPS가 올라가면 또 멀티플도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EPS가 당초 우리 예상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이게 단기간에 어제 이제 밤에 반영이 됐다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미국을 제외하는 시장들은 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3%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말 지대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12%를 차지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죠? 35%. 네. 수출의 3분의 1이 정말 이제 지금 관세의 이 주력인데, 이 관세에 완전히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 이미 이제 악재를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보면 또 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중심의 제조업 밸류 체인을 완전히 리빌딩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미국 내에다가 지금 반도체 팹도 깔고 있고, 배터리 공장도 만들고 있고, 전기차 팹도 공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미국의 제조업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 특히 미국 내 전기 비용을 낮추겠다. 어떻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막대하게 이제 생산해서 전기 비용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ESG 트렌드 좀 후퇴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용적인 절감 또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가 보면 수출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서 무역 수지가 보통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잖아요. 시엘가스, 셰일 오일 유정을 더 많이 파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면 이제 우리 수입 물가도 좀 안정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경쟁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한다 그러면 수입 물가 안정화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어떤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어떤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AI는 무조건 찾아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요. 보통 민주당의 텃밭이라 그러면 헐리우드하고 실리콘밸리거든요. 근데 헐리우드는 이번에도 열심히 지지를 했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약간 이탈이 많았어요. 특히나 빅테크들이 사실 트럼프 캠프 쪽으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보냈거든요. 정말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완전히 줄 섰고요. 일론은 7,500만 달러를 정말 투자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을 그냥 쏟아부었거든요. 몰빵해서 완전히 대박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빅테크들도 사실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전 같으면 아예 그냥 공화당 쪽으로는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트럼프 캠프 쪽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AI라는 게 사실은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고 뭐 지원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규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면 AI 기술 발전 속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AI 발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아무래도 규제가 빡빡했거든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핵 개발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막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다 해라. 네, 그리고 규제 협파를 위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를 또 이제 국가효율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관급으로 아마 안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빅테크들이 AI 기술 발전 쪽으로는 이제 트럼프 쪽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EPS는 사실 감세가 되면 또 EPS가 좋아지니까 지금 AI 쪽에 투자하는 캐펙스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런 쪽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AI하고 뭔가 컨버전스가 되면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다가 원래 무기 체계에다가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정밀도가 높아졌잖아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무기 체계가 예전에는 연산을 진공관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그 미국의 무기 정밀도가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 진공관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던 건데 사실 그 사이에 미국의 그 펜타곤에서 반도체를 넣어서 엄청나게 무기 개량을 해서 그게 이라크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때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실리콘이 최강을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건데 자, 여기에 더 파워풀한 AI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계, 살인 AI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런 쪽에서는 사실 이제 팔란티어나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산 쪽 뭐 이런 쪽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는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ESG는 좀 후퇴하고 전통 이제 굴뚝 산업들 석유, 화학, 뭐 정유 뭐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쪽 에너지 산업을 막 키운다고 하니까 바로 오늘도 반응을 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 그러면 이제 에너지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늘잖아요. 그러면 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쪽도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제 지금 제조업 리쇼어링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공장을 많이 지으면 일반 기계류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뭐 이제 변압기, 뭐 변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도 이제 일반 기계류 쪽도 이제 수요도 많아지죠. 그런 쪽은 좋아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예, 부정적인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유무역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대만 뭐 이런 사실 중국도 사실 그 사이 꿀 빨았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국가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또 보면 미국 나스닥에 있는 테크주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TSMC는 내렸죠.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칩스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네, 상원 장악했고 하원까지 장악해버리면 이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건데, 그전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다 그러면 이제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칩스법이나 IRA법,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칩스법이나 IRA법은 일단 먼저 투자하고, 그거를 이제 후불제로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점검을 해서 니네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리베이트를 줄게 이런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거 왜 주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래다. 관세 때리면 들어와서 생산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그냥 하는 말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종의 해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민주당이 되면 그냥 좋아지는 건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하고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광 산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일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트럼프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쪽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해지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 가장 신경 쓰는 거는 XAI 쪽에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AI 클러스터 꾸리는 게 제일 지금 관심사고, 그리고 테슬라에도 지금 뭐 1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그 AI 클러스터를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면 뭐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H100 뭐 이거 10만 개 확보했다, 20만 개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이런 이제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멀티 모달 모델, 라지 액션 모델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액션 모델에서는 모빌리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에 워낙 빅데이터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컴퓨팅 파워만 뿌려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허들이 규제예요. 기존 전통 산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침범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규제를 누가 풀어줄 거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올인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테크 산업의 어떤 주요 그 규제들을 잘 치우는 역할을 아마 일론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중 관세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일 부정적이죠. 네,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요. 글로벌 물동량이 줄면, 글로벌 교역이 줄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교역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이 한 나라에서 수출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교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원 소재를 만드는 국가가 있고, 이걸 가지고 중간재를 만드는 국가가 있고, 원 소재는 뭐 호주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재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데서 중간재 만들고,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 최종재를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또 소비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이런 건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전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그 글로벌 교역에서 제조 영역에 있는 게 우리 중간재가 우리 역할, 우리의 담당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타파할 수 있냐? 결국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의 본원적인 제품 경쟁력 자체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최근 국내 반도체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그동안 이제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상반기까지 좋게 봤고,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뷰였고, 하반기는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테크가 더 좋다라는 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이제 레드 스윕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미국 비중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비중은 더 줄이는 게 맞고, 미국 테크 비중을 국내 테크보다는 좀 더 높게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달러 자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금융 자산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 이제 테크 쪽으로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을 좀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좀 더 높은 비중으로, 그리고 소부장 밸류 체인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수급적으로 완전히 뭔가 이 분위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도 중심으로 보고, 정말 이제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볼만한 거는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에 있는 이제 HPSP나 뭐 리노공업, 조성 엔지니어링, 유지테크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부장 중에서도 투자가 뭐 부진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디램을 HBM 쪽 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면 그런 쪽에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HBM 관련 쪽은 어쨌든 투자는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쪽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하죠. 최근 해외 반도체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해외는 이제 테크는 빅테크, 우리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는 좋아요. 왜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일단 감세를 하잖아요. 감세를 하면서 그러면 뭐 관세를 가지고 그러면 감세하는 그 세수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국채를 많이 찍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왜 시중금리가 미국 금리가 튀어오르냐면, 자, 이제 트럼프가 되면 국채를 많이 찍을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찍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따먹기 좋으니까 해외에서 또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빅테크들의 EPS를 꺾이지 않게 뭔가 미국 정부가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EPS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캐펙스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하려면, 자, 지금 자본 지출을 하는 이유는 다 AI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한테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여기에 빅데이터를 정말 좋은 걸 많이 넣어야 AI 모델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측면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서 보면 진짜 빅테크는 여전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도 약간 인텔이나 AMD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존의 그 글로벌 장비 업체 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KLA 뭐 이런 회사들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는 AI 모멘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빡빡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많이 팔거든요. ASML은 중국에 잘 EUV나 이런 것들을 못 팔지만 사실 뭐 정착이나 뭐 식각이나 뭐 디퓨전 장비나 이런 쪽은 사실 그냥 아름아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막히면 이제 이런 쪽으로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정말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뭐 서버 클라우드 쪽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뭐 브로드컴이나 뭐 마벨 테크놀로지 뭐 이런 사업들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전기 인프라 쪽이 워낙 지금 핫하니까 뭐 유틸리티 관련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넥스트 에라 에너지 뭐 플러스 에너지는 사실 해리스 쇠로 보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런 쪽은 ESS 쪽은 그래도 계속 앞으로 수요가 좋을 거니까 이런 쪽도 오히려 지금은 조정 시 뭐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내년 초에 있는데 아마 그 보통 몇 개월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허들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순쯤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한번 꺾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단기적으로 많이 찍어내다가 또 이게 슬로워해지면 기업들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좀 이제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ASML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폭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ASML의 가장 비싼 장비가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요. 이게 보통 대당 뭐 한 3천억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세대 버전이 하이 NA EUV라는 게 한 5천억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TSMC가 제일 많이 삽니다. 글로벌리 보면 거의 EUV 장비가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40대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TSMC가 사가고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삼성전자가 사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그거를 인텔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데서 이제 나눠서 사갔는데 TSMC는 견조하게 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누구죠? 삼성전자하고 인텔이 문제죠. 여기서 안 사가니까 일단 EUV 장비 쪽에서 이제 수요 공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EUV 말고 그냥 기존의 레거시 장비 같은 경우 ARF나 ARF 이머전, 뭐 KRF 이런 쪽은 중국에 많이 팔았어요. 사실 매출 비중 거의 절반은 중국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이 그런 쪽이 이제 점점 슬로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많이 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주 자문가 확 줄은 게 확인되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린 거죠. 최근 반도체 사이클 흐름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다 같이 좋고 다 같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AI는 겁나게 좋고요. 논 AI는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정말 완벽하게 양극화. 네. 우리 뭐 그렇잖아요. 지금 고급 식당 가면 돈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비싼 거 잘 사 먹는데 이제 서민들은 사실 뭐 이제 정말 이제 막 아껴서 먹으니까 자영업자들 안 좋잖아요.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AI 쪽은 정말 돈이 넘치고요. 뭐 거기는 뭐 투자가 계속 넘치는데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커머디티 쪽 수요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양극화 상황이 지금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모디티 제품들은 언제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가능성은 있죠. 네. 사실 작년에도 기대를 했고 작년에도 안 됐고요. 올해도 기대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커머디티, 우리 그 내구 소비재잖아요. 사실 서버는 B2B고요. 기업이 사는 거고 사실 스마트폰이나 PC는 B2C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내구 소비재를 잘 안 사죠. 네. 당장 이게 내가 삶이 팍팍하면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그래 좀 더 쓰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내가 교체를 하려면 이게 갑자기 AI가 겁나게 잘 된다. 그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거 그리고 AI PC에서는 코파일럿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 이게 되는데 그게 올 하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둘 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또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미들 로우 쪽은 내년 돼도 사실 뭐 좀 동뭉치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는 리스크는 없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분기 실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11월 21일이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우리 지난 분기 실적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실적 겁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 밀렸잖아요. 물론 이제 블랙웰의 지연, 그러니까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이 지연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성장률이 꺾인 거거든요. 전 분기가 260%가 넘었었고 전전 분기는 265% 매출 성장을 했는데 자 지난 분기는 122%로 성장률을 꺾였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 더 꺾이겠죠. 왜냐면 역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실적 발표가 또 한번 이제 그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 조정받고 또 슬금슬금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이 정도 펀더멘탈, 이 정도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언제쯤 AI를 통한 수익화가 가능할까요? AI 수익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메타 같은 데서는 이제 SNS에다가 AI를 적용해서 사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인 걸 많이 뽑아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그 현장에 있잖아요. 프로그래머들. 한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정말 몸값이 천정부지였는데 요즘에 정말 폭락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단순 코딩은 이제 AI가 너무 잘해요. 사실 우리가 체감은 잘 안 되지만 테크 기업들이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관여도의 전문가 집단으로 먼저 이 AI라는 게 생산성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직군으로 내려오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로 인한 생산성 혁신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AI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미국은 정말 체감이 돼요. 왜냐하면 이 AI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도가 그 국가마다 달라요. 인프라가. 왜냐하면 AI 수용도가 높으려면 그 회사의 테크 그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데 AI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돌아가는 국가들은 그게 잘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미국이 왜 저렇게 경기가 견조하냐?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지금 AI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AI 개발이 이제 특정 단계에 있는데요. 언제 크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 이제 AI가 언어 먼저 정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LLM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그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컴퓨팅 파워, 엔비디아 GPU 많이 넣어서 이걸 컴퓨팅 파워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양질의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두 가지를 넣어주면 계속 선형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LLM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무르익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LM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냐면 이제 오감을 배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 그거를 라지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합니다. LMM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학습이 되고 나서는 이제 라지 액션 모델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MM으로 가려면, 자, 우리 랭귀지는 사실 웹에 크롤링해서 배우면 되고, 출판사 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배우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멀티 모달을 어디서 배워요? 네. 사람한테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멀티 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으기 제일 좋은 깔때기가 되는 거죠. 파이프라인. 그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애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말 배우고, 그 다음에, 오감으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기어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빌리티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AI로. 그러면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GI가 나올 겁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자, 이 친구가 착한 친구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제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는 건데요. 자, 그것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은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을 요구했던 거고요. 공화당은, 일단 해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우리가 규제하자 이런 거죠. 2025년 주식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예측해 주신다면요?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빅테크 중심의, 어떤 미국 주도의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견조할 것 같고요. 미국을 제외한 시장들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약간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달러 강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강세 쪽으로 이제 트럼프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돈 유동성을 풀어서 산업을 키운다 그러면 그냥 연준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연준이 그냥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통화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했는데, 자, 유동성을 늘리면 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내가 타겟팅 하는 데로 안 가요. 그냥 다 돈이 많아져서 어떤 데 가서 그냥 버블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특정 영역을 흘려보낼 수가 있죠. 빅테크나 AI 쪽으로 이제 흘려보내면 그게 이제 타겟팅해서 그쪽으로만 돈이 흘러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EPS를 꺾이지 않게 관리해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으로 보면 AI 혁명에서는 미국이 제일 뭐 그래도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모멘텀 있는 국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미국 다음이라 그러면 저는 대만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만이 사실 AI 혁명에서 너무 큰 기회를 잡았고요. 뭐 사실 1인당 GDP도 이제 우리나라 조만간 이제 뛰어넘을 거고, 그리고 이제 TSMC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이제 막 굉장히 많은 회사들, 퀀타나, 폭스콘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요거를 우리가 먹었어야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 그걸 잘 못해서, 그냥 안타까운 거죠. 최근 AI와 관련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번 주식시장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5월에 탈고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투자 키워드로, 혁명은 10년 사이클인데 그 혁명에서 투자 키워드는 쇼티지, 공급 부족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AI 가속기가 공급 부족이고, 그 다음에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기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그게 제가 책에 썼던 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고,
점검을 하시면 내년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미국 테크 쪽을 굉장히 비중을 있게 실어 썼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추이가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적어도 내년까지는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HBM 같은 어떤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자, 주문형 메모리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PC 같은 경우는 월 단위 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달 가격이 바뀝니다. 변동성이 일어나죠. 공급이 많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내다가 그 수요가 꺾이면요, 가격이 폭락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합니다. 3개월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연 단위 계약입니다. 연 단위로 주문한 물량대로 주문한 가격에 사가요.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율이 올라가면 그게 다 이익으로 잡힙니다. 이번에 3분기에 7조 300억 나왔잖아요. HBM 매출 비중이 D램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 이익이 나왔고 D램 사업부 이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전체 이익률은 40%를 넘고요. 그것만 봐도 지금 HBM이 얼마나 고마진 제품이냐. 그러면 지금 HBM 수율이 얼마나 나오냐? 70% 수준밖에 안 돼요. 70%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마진율이 50%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고부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경쟁사, 특히 삼성전자가 요 다음 버전 HBM3에서 HBM3E도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HBM3E도 SK하이닉스 주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젠슨왕이 만나서 젠슨왕이 HBM4 지금 HBM3 다음 버전도 6개월 먼저 달라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한테는 좀 소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HBM4까지 SK하이닉스가 뭔가 메이드가 됐다 그러면 내년 실적은 걱정이 없는 거죠. HBM 시장 수요도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수요 자체가 공급 과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공급 과잉이 나오려면요, 수요가 뭔가 확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블랙웨어를 1년치를 완판했어요.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 걸 미리 다 팔았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루빈, 차세대 루빈까지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6개월 빨리 HBM4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꺾인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블랙웨어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뭐 192GB에서 나중에 288GB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칩당 수요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수요는 걱정이 없는 거고, 그럼 공급에서 갑자기 뭔가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공급이 SK하이닉스를 대체할 때는 결국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HBM 캐파 자체가 별로 안 돼요. 캐파 자체가 이제 전체 마켓시어에서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15% 정도라고 가정해도요. 그럼 삼성전자가 막 들어와서 막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 개발 상황을 보면 이게 뭔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D램 자체에 뭔가 설계 결함이 있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적층해서 만들었을 경우에도 이게 수율이 잘 나온다는 보장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수요도 걱정 없고 공급단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이게 어떻게 공급 과잉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죠. 지난 4일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SK그룹 주도로 국내 AI 쪽의 생태계를 꾸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소버린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어요. 네이버가 어떻게 한국어 기반의 비영어권 기반의 LLM을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만드는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주도해서 하겠다. 왜냐면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H100 그 가속기 개수 자체가요, 지금 몇 천 장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다 끌어모아도 H100이 지금 2,000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15만 장씩은 기본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어쨌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스타트업 람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AI 전용 클라우드를 이제 론칭을 해서, 자, 이런 쪽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테스트 베드, 실증 단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판교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막 그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국내 3대 NPU 회사가 있잖아요. 퓨리오사 AI, 뭐 리벨리온, 사피온이 있는데 리벨리온하고 사피온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그 리벨리온의 칩, NPU 칩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많은 그 SK 하이닉스의 HBM하고 좀 뭔가 해서 같이 많은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인프라 단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단에서 서비스 단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지만 주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내 시장 영향인 것 같고요. 사실 마이크론 너즈 저녁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사업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이 제일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저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이제 악재들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녹여낸 다음에는 적어도 대만의 TSMC하고 국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충분히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잘 나가게 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그 사이에 어떤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잘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많은 비교를 하잖아요. 삼성은 당장 돈 되는 거, 단기 성과 중심으로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우직하게 HB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밀어준 거고, 그거는 결국 의사결정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고객이 뭘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뭔가 맞춰주려고 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고객하고 접점에 있는 직원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그 자기 회사의 개발이나 제조 쪽에다 던져주면 그런 것들이 잘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삼성은 완전히 그거하고 다르게 흘러간 거죠. IT의 신이영수 채널의 361화에서 HBM에 투자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BM3도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HBM4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변곡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HBM4부터 사실상 진짜 메모리 파운드리화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커머디티잖아요. 범용인데 이게 이제 주문형, 우리 그 A식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정말 본격화되는 게 HBM4인데, 일단 HBM4의 그 베이스 다이, 원래 시스템 반도체 하나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D램이라는 코어 다이를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여기 진짜 커스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모리 컨트롤러 IC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캐시 메모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트워크 메모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프로세스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베이스 다이를 메모리 회사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SK하이닉스는 자기네 팹에서 만들다가 HBM3까지 만들다가 HBM4부터는 이제 TSMC의 5나노 핀팹 공정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 삼성이 원래는 자사의 4나노 핀팹 공정을 삼성 파운드리에 쓰기로 했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면 TSMC의 파운드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HBM 쪽에 정말 이제는 사활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파운드리 쪽보다는 지금은 이제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더 많은 이제 힘을 싣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HBM4가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D램도 기존에 HBM3 같은 경우 8단에서 지금 12단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마 HBM4부터 이제 16단까지 돼야 됩니다. 근데 단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높이는 같은데 단수가 많아지려면 웨이퍼 자체도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칩하고 칩을 붙이는 그 사이에 마이크로 펌프의 공간, 거기도 굉장히 적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밴드위스라는 이제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입출력 단자를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HBM3까지는 1024개의 입출력 단자인데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공정 기술이 어렵고 제조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HBM4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기점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 우위를 흔들기는 당장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안에는 쉽지 않다. 네,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SK 하이닉스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K 그룹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한계는 자금력이에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HBM 캐파가 2023년에는 월 3만 장이었어요. 웨이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이게 월 10만 장까지 늘거든요. 그럼 3.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사실 HBM 캐파가 월 14만 장까지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40%밖에 안 늘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금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SK그룹 같은 경우는 SK온 같은 데서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뭔가 정말 이제 이야기하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를 하려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회사를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좀 인수합병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설계 인력도 좋은 사람을 좀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커스텀 메모리라는 게 지금은 서버 칩 쪽에만 들어가고 있지만 엔비디아 GPU만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ASIC 쪽도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칩에도 HBM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는 이제 그런 LPDDR을 적층하는 그런 제품들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투자가 좀 필요한데 자금력에서 조금 이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시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반도체 쪽이 문제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부문이 있고, 세트 부문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TV, 가전 이런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품 부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DS 부문이라고 합니다. DS 부문이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칩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 쪽이 있고, 그리고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제 붙어 있죠. 이제 그런 쪽이 있는데, DS 부문이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7조 300억이 나왔잖아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팔아서. 근데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까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도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나왔어요.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 가까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HBM에서 사실 거기서 이제 이익의 어떤 질이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삼성은 지금 전통 커머디티 쪽의 비즈니스 구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DDR 같은 D램도 지금 사실 잘 만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CXMT 같은 중국 회사들이 막 물량전으로 치고 오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삼성전자죠.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인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저가 쪽,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DDR4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CXMT가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서도 많은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DDR4 쪽을 생산하는 이제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많이 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급 폭탄이 나온 거예요. CXMT에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은 HBM 쪽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SK하이닉스한테 뒤처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어정쩡해진 신세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세트 사업도 그렇게 약간 샌드위치 신세라 볼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쪽은 애플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 이제 중저가 쪽에서는 이제 중국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디펜스를 적절히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점유율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원래 이재용 회장이 2019년도인가요? 그때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TSMC가 거의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기술이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근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3% 정도 됐고요.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TSMC가 거의 62% 되고요. 삼성이 10% 초반입니다. 네, 1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면요. 4나노, 3나노. 네, 3나노부터는 거의 앞살입니다. 네, 지금 3나노 쪽은 거의 TSMC가 그냥 전 세계
어떤 3나노 공정 물량을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걸 기반으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오죽하면 이제 삼성이 가동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평택에 있는 7나노 이하의 첨단 그 팹의 스위치까지 꺼버렸죠. 네. 한 30% 정도 지금 캐파 가동률을 줄였습니다. 이게 반도체 라인을 끈다라는 건요, 철강 공장의 고로를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가동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의 HBM 납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D램 매출에서 17% 정도가 HBM이에요. 그래서 꽤 물량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질이 완전 다르죠. 지금 HBM3 이상급부터 사실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쪽을 거의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은 이제 HBM2E, 그 2, 예전 구형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중국 쪽에다가 좀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쪽도 이제 미국이 HBM을 중국 쪽에 팔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런 쪽도 영향이 있죠, 삼성은. 그래서 삼성은 일단은 매출 볼륨은 그래도 SK하이닉스하고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수준인데, 이거를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이런 발언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테스트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양산콜 통과해서 양산합니다, 납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계획은 HBM3 8단을 3분기 내 콜 테스트 통과받고 납품하는 거, 그리고 연내에는 12단까지 콜 테스트 받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연내 8단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12단은 아마 내년 초에는 들어가야겠죠. 삼성전자가 개발한 PIM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나요?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러니까 HBM에다가 연산 기능을, 그 베이스 다이에다가 연산 기능을 넣은 제품을 처음부터 좀 많이 밀었는데요. 그게 이제 고객들이 아직까지 쓸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이쪽으로 핌까지 이제 뭔가 진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이 커스텀해서 요구하면 이제 핌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그 전에 이제 핌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객이 요구에 따라서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회사 다 핌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상 시스템에 넣고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손잡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HBM이라는 거는 결국 커스텀 메모리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되는데, 삼성은 아직 그런 시스템도 없고 거기를 백업할 수 있는 인력도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러 고객을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없지만, 적어도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고객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그 파운드리를 잘하는 TSMC하고 손을 잡고 일단 그 베이스 다이를 쓰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HBM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익은 단기적으로 좀 훼손시키더라도 HBM 쪽에 좀 더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 DS 부문장 중간에 인사로 바뀐 전영현 부회장의 의지가 컸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많이 추락한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죠. 왜냐하면 작년에 원래 9월에 HBM 납품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됐고, 연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고,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삼성이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18년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 뭔가 그 패스트 팔로우도 못해서 이렇게 막 헤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그만큼 지금은 이제 진짜 이제 위기다. 예전에 이야기하는 위기는 그냥 약간 엄살 수준이었는데 지금 진짜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제는 뼈를 깎는 혁신이 없으면 진짜 회사가 위험해진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호재는 없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의 호재는요. 일단 연내 HBM 납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커머디티 쪽,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 특히 AI 스마트폰, AI PC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뭔가 킬러 어플이 될 만한 수준까지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ARM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X86 기반의 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칩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ARM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환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AI PC가 좀 많이 쓰일 수 있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쓸만하게 나오면 이제 AI 스마트폰 수요가 늘면서 이제 메모리 채택량이 확 늘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는 디램 짠돌이를 하는데 보통 LPDDR을 6GB나 뭐 8GB 정도 쓴다 그러면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12GB나 16GB 정도까지 써야 되니까 메모리가 확 느는 거죠.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도 메모리 채택량이 기존 PC 대비해서 거의 2배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기대할 만하죠. 그러면 내구 소비자 쪽에서 뭔가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삼성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영현 회장이 하는 뭐 혁신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역량으로는 뭐 메모리도 잘하고 빅메모리도 잘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메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 내 시스템 망가져 있잖아요. 인사 시스템도 망가져 있고 지금 일하는 시스템도 다 망가져 있거든요. 이걸 빨리 리빌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제 연말 인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인사가 정말 파격적으로 혁신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제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새롭게 하는 혁신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인사도 뭐 작년처럼 그냥 미미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변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12월 초쯤에 인사가 나거든요.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에 나는데 그 인사를 보고 좀 투자 스탠스를 판단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갔죠.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큰 불확실성이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제 악재를, 불확실성을 녹여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사실 그 뭐 테크 시장 자체가 녹록진 않지만 이게 산이 높으면요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하반기 내내 시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그냥 긍정적인 뷰를 갖고요. 오히려 내년에 뭐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